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사 이슈 이야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국회 소식으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 언론중재법. 여야 대표가 TV에 나와서 이 100분 토론하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강행 처리하자 목소리가 컸는데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고 본회의 상정은 다음 달로 미뤘어요. 예. 네. 일단 TV 토론 불방 이야기부터 하죠.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든지 이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데 아예 30분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불참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이거 사실은 송영길 대표하고만 약속한 거 뭐 저 MBC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라 국민들하고도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광고도 나왔죠. 예, 네. 그럼요. 미리 예고도 했고. 네네, 다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솔직히 저 이준석 대표하고도 그 예전에 평론가 생활할 때 이준석 대표가 네. 방송도 몇 번 해봤거든요. 많이 했죠. 그 네. 말을 잘해요. 네.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그래서 뭐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좀 유감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요. 네. 왜 그 지도부들에 대해서 당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정치하지 말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래서 조용히 했던 이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냐. 자기 정치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자기 정치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TV 토론 무산도 예. 자기 정치 하느라고. 네, 자기 정치의 일환이죠. 어쨌든 욕을 먹어도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언론중재법이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에서 뭐 이렇게 국민들 설득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양당 대표가 나와서 적나라하게 토론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이거는 토론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건데 그럼 이건 이제 자기 정치라는 것이고요. 네.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일단은 뭐 그 사이에 10여 차례 협상을 거쳤지만 일단 이번에 합의된 것은 9월 27일 본회의 상정에 처리한다. 그 전에 각각 양당 소속 의원 2명과 각진을 추천한 전문가 2명에서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한다. 네. 이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협의하고 어디까지 이어질런지 아니면 지금처럼 10번 이상 서로 논의했는데 소득 없이 끝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것인지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양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은 가짜뉴스 처벌법이고 한쪽은 언론 재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허위 조작 보도를 규정하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네.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하고 책임 입증 주체에 대한 문제 참 애매하거든요.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결론을 어떻게 이렇게 좀 결충안을 낼 수 있을런지 네. 이 부분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번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나온 걸 협의체 구성한다고 뭐가 되겠냐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맞죠. 그렇게 하자는 목소리도 컸었고. 그런데 이번엔 왜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분위기가 바뀐 것이 강행 처리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가도 이철이 정무수석이 당에 한번 왔다 갔더니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철이 정무수석이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추정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강행 처리를 했을 경우 혹시나 모를 후폭풍이 문제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이건 9월 27일 날 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논의가 어떤 식으로 프레임이 짜져서 진행될런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철희 정무수석이 무슨 말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날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네.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여론 안 좋아진다 이런 말을. 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저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네. 실제로는 이철희 정무수석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파 입장보다는 이제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절차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 부담을 좀 최소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대선 주자들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면서 내홍의 불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권 측 지지층 배제할지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여부가 뇌관이 된 거죠. 주자별로 유불리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어 격돌한 모양새인데요. 이 당 경선준비위원회 중립성 논란으로 안 그래도 극심한 내용을 겪었는데 또다시 선관위의 경선 관리 놓고도 또 논란이 또 재현됩니다. 이 부분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역선택 방지에 따른 문제를 좀 찾아보면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이 역선택 방지 찬성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반대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선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선택을 받거든요. 근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덜 받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정반대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뺀 교사가 유리하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조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역선택의 문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서로 간의 관점 차이로 서로 부딪히고 있고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룰을 바꾸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선수한테 아예 처음부터 이게 바꾼 룰을 가지고 뛰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뀌라는 거 이건 반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골목대장 뽑는 선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에서 내용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지금 선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승민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정성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독재 자리에서 비정상적인 나라를 윤 후보가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한 것이 근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당원이나 당규나 이거 딱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늘상 바뀌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후보별로 지지율 양상에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런 건데 경준이는 역선택 방지 조항 지금 빠진 경선 룰을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결정을 했는데 그걸 다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러면서도 갈등이 더 커진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좀 절충안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하태경 의원의 절충안은 늘상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당에서 어떤 당원 당규를 가지고 당원 당규를 중심으로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한민국 모든 당이 다 그래요. 이 막상 경선에 들어가면 항상 바꾸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당내 민주주의에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어떻게 될까요? 경준이에서는 번복을 할까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번복하게 된다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나거든요. 내전인가요? 그렇죠.
뭐 내전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제 뭐 결정을 내야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바꾸면은 좀 그 당 제대로 경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경준위에서 이거 조정은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있나요? 지금 계속 갈등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폭풍이 일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은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확장 재정을 이어갈 거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 정국이 끝난다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국제 무역 질서 변화라든지 이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이 작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정책 얘기하면서요. 제2벤처붐 확산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했고 더군다나 기후변화 환경에서 탄소 제로까지 선언을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확장적 재정 정책 아니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틀림없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마 정부의 역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석학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확장적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그 확대된 국가 권력이 국민들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병립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논의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국가 재정 문제에서는 확장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고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라고 선순환 효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 끝나봐야 아는 것이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뭐 복지 예산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고 SOC 예산도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604조 4천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 효과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장 우리가 이제 이야기되는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제2벤처붐 또 미래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이 분야까지 손을 대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도 이 부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제 국내 백신 개발이라든지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을 위한 확대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이 방향은 맞는데 이 부분조차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야당의 반발은 역시 이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모두 다 세금과 직결돼 있고 세수 문제라든지 특히 지금 여당보다 조금 관점이 보수적인 야당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은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맞는 역할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돌파 감염 증가, 델타 변이 유행을 하니까 4분기부터는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2차 접종 이후에 또 추가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을 계획을 하고 있죠. 오늘이 지금 3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72명입니다. 국내 발생한 사람 1,333명, 국외 유입이
39명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래도 이 부분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많이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북, 경남 보니까 대체적으로 27명, 56명 꽤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4분기, 그러니까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4분기 10월부터 12월에 추가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맞은 뒤 예방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서 일정 시점 후에 다시 추가로 백신 접종하는 것을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라고 하는데 네. 외국에서는 이미 추가 접종이 시작된 곳도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전체 그림을 봐서 추가 접종 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안 맞았습니다. 네. 예, 저는 맞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부스터샷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좀 뭐랄까 좀 현실감이 없다라고 네. 현실감이 없다라고 할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임신부하고 소아청소년에게는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11월 달에 면역이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마스크 벗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원래는 그걸 기대했는데 이젠 힘들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을 4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아청소년이 12살부터 17살까지의 소아청소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 임신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의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접종까지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소아청소년과는 지금 계속 학교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11월 달 기대했던 대로 집단 면역에 대해서 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는 그걸 넘어서 위드 코로나, 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혹시 독감처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임신부하고 소아청소년한테는 아직까지는 안전성이 입증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백신 권유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시를 한다는 거는 안전한 게 증명이 됐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지금 임신부가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 접종 등을 심의를 했고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을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WHO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지금 백신 접종을 임신부, 소아청소년한테도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WHO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등 임신부라든지 소아청소년들에게도 접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네, 백신 접종 하루빨리 좀 이루어져서 조금은 좀 안전하게 마음 놓고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야기도 있어요. 최태원 그룹 회장과 SK그룹 회장과 자신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를 했는데 방송 내용이 좀 심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라디오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최 회장이 이 부분을 발견을 했고
이것이 예전에 수년 전에도 일부 누리꾼들이 퍼뜨렸다가 검찰 수사 법원 판결로 인해서 허위로 결론 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모 유튜버가 자신의 조회수를 높이고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좀 선정적인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구독자 1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최 회장 관련 영상 조회수가 무려 145만 회라고 하니까 꽤 많이 선정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이 부분은. 네. 근데 만약에 최 회장 측은 유명 인사의 허위 사실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에 나섰고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한 바 있는데 네. 이번에도 강하게 반응한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유튜버들이 이런 것들을 노려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벌 받아야죠.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는 정말 명백한 범죄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최태원 회장은 사실 다른 기업 총수와는 좀 다르게 SNS 굉장히 활발하게 했잖아요. 예. 푸근한 아저씨 이미지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서 바로 머리 떴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고 네.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갔다 왔다라는 것도 남기고 네. 굉장히 뭐 총수답지 않게 네. 예, 편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뭐 SK와 아마존이 협업을 하는 바람에 네. 굉장히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예, 편한 이미지를 많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런 푸근한 아저씨 이미지 보여줬는데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하게 처리하는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융위원회 수장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8월 31일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임과 동시에 그래서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80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죠. 네.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중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게 실물 부분과 좀 괴리된 신용 증가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관련 최우선 역점 과제를 삼고 역량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강대 대책이 어떤 게 나올 것인가 해서 궁금증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농협부터 시작해서 시중은행들이 신규 전세 자금 대출을 취급을 중단했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신용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데 대출 길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지혜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빚은 네, 줄여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한테는 또 해줘야 되고 빚을 내줘야 되고요. 네. 그 친한 사람한테만 나눠주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저는 이거 요즘 하도 이 주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요. 네. 이 소위 가상 자산, 가상 화폐, 네.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우려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네, 워낙에 지금 뭐 20, 30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거래소가 지금 요건을 갖춰서 신고한 곳이 딱 업비트 딱 한 곳이에요. 네. 그런데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 좀 큰 데라고 해서 한 나머지 세 곳에서 한 네 군데는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중소형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네. 근데 중형이라고 해서 소형이라고 사람이 적지가 않거든요. 중형은 한 150만 명 되고요. 네. 소형 거래소도 한 50만 명이 중복 포함이지만 사실 그 거래소 크기 비교해 가면서 이용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 그 9월 24일인가 25일인가 이때 딱 24일까지구나.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문을 닫게 되면은 거래가 중단되는 거니까 돈이 묶였다고 봐도 되는 거죠. 묶이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묶이는 거죠. 네. 예.
폐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냥 공중분해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정말 이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들 기대하는 것이 이번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뭔가 좀 결론을 내줘야 된다라고 굉장히 제가 그래서 이제 토론회 같은 데서 막 나가서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방송 혹시 들으시면은 고승범 금융위원장님 결론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얼마 전에 머지 포인트 폐업했을 때, 머지 포인트,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난리가 있었잖아요. 이거랑 비교도 안 되게 가상화폐 시장은 더 크기 때문에 그거에 한 10배, 100배, 1000배는 더 될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찰이 31일 오늘 참 뭔가 일이 많은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의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서울시 도시교통시설과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 2009년 11월 달에 파이시티라고 양재동에 있는 지역 인허가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지난 4월 달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과도한 그 압수수색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주의 주장에 따르면은 오 시장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파이시티 사건하고 본인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허위 사실이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2009년 11월에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있었던 관계자가 지금 오세훈 시장의 신복으로 일하는 강철원 씨고요. 이게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리한 상황까지 간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호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